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고조선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 어떻게 성립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떻게 멸망했는지까지 한 번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청동기 시대를 공부를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만주랑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드디어 건국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고조선이 언제 건국되었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연도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책인 동국통감에 따르자면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연도가 실제 고조선이 처음 건국된 연도일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의견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되었다, 우리 민족의 시작이 다른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오랜 기간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의미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BC 2333년 그냥 한 번쯤 들어보는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조선을 건국하면은 우리가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즉 단군 신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유사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인의 아들, 하늘의 신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 아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간절히 얻고자 하니,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퇴백을 보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와 함께 곡식, 수명,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당시 곰이랑 호랑이가 한 마리씩 같은 굴에 살았는데 사람이 되고 싶어서 환웅에게 빌었다. 그 중에 곰이 21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는 것을 지켜서 여자가 되었다. 환웅이 그 곰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하였다. 라고 하는 이제 신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실 이 신화 자체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죠. 그죠? 뭐 하늘에 신이 아들이 내려오고 곰이랑 호랑이랑 있는데 곰이 사람으로 변하고 또 그 곰과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단군 신화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고 나서 몇 천년 뒤에 이제 고려시대 때 삼국유사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져 나갔던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책에 수록된 거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좀 이해하기 쉽고 전달하기 쉬운 어떠한 이야기의 형태, 신화의 형태로 우리가 역사가 변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신화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떠한 함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 단군 신화 이야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역사적 내용들이 숨어 있을지. 자, 먼저 환웅이 등장을 하죠. 이 환웅은 하늘의 신의 아들이에요. 하늘에서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할 수 있겠냐, 즉 우리나라 고조선을 처음에 세웠던 어떠한 정치 세력이 하늘에서 왔다, 즉 어디선가 이동해 왔다. 아, 우리나라 동네에 원래 살던 애들이 아니구나. 어디선가 이동해 왔던 애들이 어느 정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첫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자기를 하늘에서 왔다라고 해요. 즉 뭐다? 자기들의 어떤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들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환웅이 이제 우리나라 땅을 보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린 이것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자로는 홍익인간, 풀어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즉 고조선의 건국 이념입니다. 건국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그 뜻,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왜 세웠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환웅이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한반도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 거다 라고 하는 건국 이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다음에 환웅이 데려온 3명의 신하가 있는데 풍백, 우사, 운사래요. 각각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3가지 사람들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농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조선 사회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농업을 중심으로 굴러갔겠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조선 사회가 농업사회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서 어업을 중요시하는 사회였다면 바람, 비, 구름의 신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의 신, 뭐 배의 신, 뭐 파도의 신, 뭐 이런 뭐 그런 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풍백우사 운사를 데리고 온 걸 보니까 농업 중심의 사회로 굴러가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곰이랑 호랑이가 나와요. 이것 역시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겠죠. 자, 곰이랑 호랑이는 각각 곰을 숭배하는 부족, 그리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 여러 개의 부족들이 등장을 했고 각각이 경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들을 상징할 수 있는, 아직 이때까지는 어떠한 나라의 이름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에서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 곰과 호랑이가 서로 내가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사람이 되고 싶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곰부족이랑 호랑이 부족이 경쟁을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이겼다? 결국에는 곰부족이 이겼다. 그리고 이 곰부족과 환웅부족이 서로 결합을 했구나. 우리 고조선이라고 하는 최초의 국가는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어디선가 이동해서 온 환웅이라고 하는 이동해서 온 집단과 원래 있던 곰부족, 원래 있던 집단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함께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아들을 우리가 단군 왕검이라고 부르는데요. 단군 왕검은 고조선의 지도자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군 왕검 하나의 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2개의 단어의 결합이에요. 단군과 왕검의 결합입니다. 단군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왕검은 정치적 리더입니다. 왕검, 왕, 엄청나게 커다란 칼, 그죠? 엄청 큰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권력이 세겠죠, 정치 권력. 그래서 왕검은 정치적 리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단군 왕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리더를 겸한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고조선 사회가 재정일치 사회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단군 이야기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단군 이야기, 곰이 사람 된 얘기, 재밌다 까지 멈추면 이제 초등학교 레벨이고요. 이거를 해석해서 여기서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중학교 레벨입니다. 자,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과 영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안타깝게도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야 하는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에서 사용한 유물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좀 간접적으로 고조선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체크를 하는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2가지. 첫째가 비파형 동검이고요. 둘째가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비파형 동검은 비파라고 하는 기타처럼 생긴 옛날 악기랑 비슷하게 생긴 청동검이고요. 탁자식 고인돌은 탁자 모양으로 생긴 고인돌이다 라고 해서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선생님, 고인돌이도 탁자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바둑판처럼 생긴 바둑판식 고인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탁자식 고인돌은 약간 한반도 북쪽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바둑판식 고인돌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좀 남쪽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 탁자식 고인돌이 고조선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등을 활용해 보면은 대충 이 정도가 고조선의 어떠한 영역이지 않았을까. 한반도 북쪽 그리고 만주 지역을 이제 약간 포함하는 이 정도의 영역이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는, 지도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우리가 고조선 영역 관련해 가지고 알아두어야 되는 역사 지명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북쪽에 보면은 이렇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이 강을 한자로는 요하라고 부르고요. 중국 이름으로는 랴오허강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제 요하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외국에 있는 지명은 외국 이름으로 불러주자라는 게 추세여서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이 전부 다 랴오허강으로 바뀌었어요. 랴오강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랴오허강, 요하가 흘러가는데 이 강 근처가 우리 역사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정리를 할게요. 요하 기준으로 서쪽 지역, 우린 여기를 요서라고 부르고요. 요하 기준으로 동쪽 지역, 우린 여기를 요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 요동이 속해 있는 이 반도가 요동 반도예요. 왜 우리 강북쪽은 강북이라고 부르고 강남쪽은 강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하의 서쪽과 동쪽에 따라서 명칭을 다르게 부른다. 그리고 이 랴오호강 유역, 요하강 유역 일대를 퉁쳐서 부르는 이름이 랴오닝 지방인데 여러분 교과서에 아마 고조선이 랴오닝 지방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조선이 처음 시작한 지역은 랴오닝 지방에서 시작을 했다. 랴오닝 지방은 랴오호강, 다른 말로는 요하 일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비파형 동검은 우리가 고조선의 대표 유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별표예요. 그럼 이 비파형 동검 뭐 그냥 칼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비파형 동검이 왜 중요하냐? 비파형 동검은요, 검 몸체랑 이 검의 손잡이를 따로 만들고요. 중국식 동검은 검 몸체랑 손잡이를 한 번에 만듭니다. 엄청난 차이점. 지금 무슨 소리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뭐 그게 뭐 대단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는 어마어마한 함의점이 숨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이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과 중국의 중국식 동검의 구조적인 부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국과 다른 어떤 독자적인 스타일의 청동기 문화를 나름대로 발달시켜갖고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유물이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좋든 싫든 아시아 지역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중국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2학년 때 세계사 공부할 때도 동양의 역사를 공부할 때 중국사를 굉장히 자세히 배웠죠. 그것처럼 좋든 싫든 전 근대 사회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위상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의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슈퍼 파워 국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좋든 싫든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좀 중요하게 보는 측면 중에 하나가 중국과 다르게 우리 민족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 우리 민족만이 발달시킨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초창기부터, 청동기 시대 때부터, 최초의 국가에서부터 상징할 수 있는 유물. 우리는 슈퍼파워인 중국 바로 옆에 있었지만 청동기 시대 때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길러왔어 라고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냥 비파형 동검 하나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연천 전곡리의 구석기 주먹도끼가 우리나라의 구석기 역사가 굉장히 유럽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 유물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고조선이 발전하면서 철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형태가 조금 변화하게 됩니다. 비파형 동검에서 좀 이렇게 날카로운 형태의 세형 동검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세형 동검의 별명은 한국식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주로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였던 한반도 북쪽이나 약간 랴오허강 유역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면 세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국식 동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세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거푸집이 같이 발견이 많이 돼요. 자, 거푸집은 제작 틀입니다. 청동검을 만드는 데 사용한 이 틀이 거푸집이에요. 그런데 이 거푸집이 세형동검과 함께 우리나라에 있는 한반도의 여러 유적지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다? 이 한 철기세쯤 넘어오게 되면은 고조선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한반도 곳곳에서도 직접 우리가 청동무기를 제작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형동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을 같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비파형 동검이 좀 더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이다.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고조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영토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랑 드디어 마주치게 되는 거죠.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자, 이 시기의 중국은 우리 2학년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예요.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고조선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연나라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바로 붙어있는 연나라랑 때로는 교류하면서 때로는 대립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고조선과 연나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명도전이라고 하는 유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칼같이 생겼죠. 무기처럼 생겼는데 사실 되게 작아요. 한 요만해요. 이거는 돈이에요. 돈. 동전이고 중국의 동전이 고조선에서 발견되는 거 보니까 고조선과 연나라가 교류, 무역 활동을 활발하게 했구나.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나라와 대립. 연나라랑 교류했지만 대립도 해요. 그리고 전쟁도 합니다. 고조선이 이때 연나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연나라에게 크게 패하면서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였던 요동 지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이 연나라와의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중심지가 이동했다라고 흔히 이해를 하는데,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였던 랴오닝 지방을 이때 상실을 하고요. 한반도 깊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 지금의 평양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이 워낙 옛날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보통은 고조선의 중심지가 랴오닝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다, 후기에는 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조선 중심지가 이동했다라고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철기 시대 고조선을 공부하면은 흔히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고조선에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고조선에서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했다.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많은 것을 상징을 합니다. 자, 왕.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용어. 물론 굉장히 의미도 있고 멋있는 용어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아시아 지역의 공통적인 그런 용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들으면 알겠죠. 그래서 좀 공통적인 통용될 수 있는 용어로서 강력한 지배자를 뜻하는 이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것은 다른 국가들의 수준에 맞는 그 정도의 권력자가 등장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왕위를 세습하는 거. 왕위를 세습한다는 게 뭘까요? 왕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아니, 왕을 당연히 물려주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왕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제일 센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왕을 하고 싶어요. 자,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던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죽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내 형제나 내 아들한테 물려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센 건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 아들한테 이거 물려준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아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내 아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귀족들, 내가 왕을 할 때 나를 도와줬던 나의 형제, 이런 사람들이 호시탐탐 나도 왕하고 싶어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쟁쟁한 권력자들, 쟁쟁한 경쟁자들을 째끼고 아직 어리고 정치적 힘도 없는 왕자가 왕이 된다는 거. 이 왕자에게 내 왕위를 물려준다는 거는 생전에 나의 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즉,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고 왕위를 세습한다는 것 자체가 고조선에 꽤나 강력한 어떠한 정치적 권력이 등장을 했었구나. 고조선의 정치 권력이 그만큼 강했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조선에 다양한 관직이 존재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역시 고조선이 왕권이 강화되고 철기시대 때 발전하는 과정에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라를 굴리려고 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하면 친구들이 선생님 이게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살짝 정리하면은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고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로마, 포이니 전쟁,
뭐 이런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철기 시대의 고조선 하면 우리가 사회 모습, 고조선의 팔주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조선의 법률을 중국 사람들이 보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고조선은 8개의 조항의 법이 있다더라. 그런데 남아있는 건 8개 조항 중에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개의 조항을 한번 차근차근 또 물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가지 잘.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걷는다.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는다. 면하고자 하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죽인 자 처벌하고요. 남을 다치게 하면 처벌한대요. 지금 보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고조선 사람들이 착해서? 아닐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뭐만 하려면 다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이 시기에는. 그죠? AI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사형에 처한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고조선에도 형벌이 있었겠구나. 사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형벌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죄 아니면 사형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 죄 있어? 바로 사형. 너 죄 없어? 가.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사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사이에 뭔가 다른 형벌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벌 체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농경사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잘못했을 때 곡식으로 지불한다. 즉 뭐다? 곡식이 화폐처럼 쓰였구나. 아직 화폐가 굉장히 통용되는 사회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이란 건 뭐예요? 내가 네 거를 훔치는 거고요. 네가 내 거를 훔치는 거예요. 내가와 네 거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즉 사유재산이 존재했다는 거고요. 노비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신분체계가 존재를 했구나. 그 다음에 50만 전이라는 돈이 나오는 거 보니까 화폐를 사용하기도 했구나. 어느 정도 곡식이 쓰이는 거 보니까 화폐가 엄청 많이 쓰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화폐를 쓰기도 했구나 라는 정도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름대로의 발전을 해나갔던 고조선이 왜 멸망을 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고조선은 한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한나라의 그 유명한 황제 한무제의 침입을 받습니다. 이영대 공부를 했죠. 자, 그럼 한무제는 고조선을 왜 침입하냐? 그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이유예요. 자, 고조선이 발전해 나가면서 고조선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대표적으로 한반도 남쪽에 있는 나라들, 한반도에 있는 남쪽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들이 한나라랑 무역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바로 가로질러서 바다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갈 거면은 이렇게 따라가지고 해안선을 따라서 가던가 아니면 뭐 육로로 가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의 땅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간인 고조선에 거기서 껴가지고 그 중간에 한나라와 한반도 남쪽의 작은 나라들 사이에 껴서 중개 무역을 실시를 합니다. 중개 무역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나라의 물건을 우리가 받아다가 여기다가 이윤을 붙여서 더 비싸게 다른 나라에 파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중개 무역입니다. 고조선이 중간에서 중개 무역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조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이게 첫 번째 경제적 이유입니다. 자, 2번째 이유는 정치적 이유인데 사실 고조선이 한나라의 최대의 라이벌은 아니었어요. 한나라의 최대의 라이벌은 누구였냐? 바로 한나라 북쪽에 있는 흉노족이었습니다. 여러분 2학년 때 공부한 적 있을 거예요. 자, 흉노족은 굉장히 강할 때는 한나라랑 전쟁에서 한나라의 황제를 잡아갈 정도로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에요. 그런 한나라와 흉노족이 1대1로 싸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나라가 1대1로 싸우면 조금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흉노가 고조선이랑 연결된다면 2대1로 싸워야 한다면 한나라와 흉노가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때 고조선이 만약에 흉노를 도와서 한나라의 뒤를 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흉노와 고조선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흉노족과의 어떠한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에서 한무제가 조금 만만해 보이는 고조선 먼저 공격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에 육군과 수군이 함께 고조선을 공격을 하게 되고요.
고조선은 1년 정도를 끈질기게 잘 싸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배층이 분열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수도 왕검성이 붙으면서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108년의 일이고요. 한나라는 마치 자신의 땅에 여러 개의 군현을 설치해서 지배를 했던 것처럼, 군현제를 실시했던 것처럼 우리 고조선 땅에도 군현을 설치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한나라가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그래서 한사군이라고 부릅니다.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고조선은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조선이 그냥 우리 역사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고조선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남쪽, 한반도 남쪽의 역사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세운 이 한사군이 우리나라를 뭐 강력하게 지배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민족이 성장하면서 이 한사군과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한 무제가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둔이랑 진번이라고 하는 놈들은 바로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도도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저기 멀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낙랑만 좀 상당히 오래 남아요. 그래서 한반도 평양 지역에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데 이 역시도 고구려랑 백제가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대립하고 교류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고구려가 313년에 낙랑군을 이제 몰아내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고구려 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사군이 설치되고 그 중에 낙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과 교류하고 대립하면서 초기 우리 고대 국가였던 고구려나 백제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고조선의 성립부터 발전, 멸망까지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이 되었어요. 단군신화 잘 기억을 해야겠지요. 자, 영역은 랴오닝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평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우리 연나라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했었죠. 자,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중요한 유물이었고요. 비파형 동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철기시대쯤 가게 되면은 왕이라고 하는 칭호도 사용하고 다양한 관직도 설치를 하고요. 중국과 교류하고 성장하면서 발전을 합니다. 8조법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거 잘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멸망은 한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었네요. 좋습니다. 친구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안녕.